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화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는 걸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여우 화신이니 호랑이 화신이니. 그런데 왜 곤충 관련해서 화신은 없는 걸까요? 쥐도 있는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조선 동해바다가 나오는 요제지 해공자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전설이 중국 고전괴담에 나온다니 좀 신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요제지 해공자편, 살짝 각색해서 장룡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국호가 조선이던 시절 그 바다 동해에 가면 고족도라는 신선들이 사는 섬이 있었지. 그 섬은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오색이 찬란한 내동화란 꽃도 피고 신선들이 있는 섬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살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냥 전설 속에서만 전해져 내려오는 섬으로만 한 게야. 장생이라는 사람이 그 섬에서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말이지. 장생은 동주에 사는 호기심 많고 노는 걸 좋아하는 남자였는데 특히 모험심이 강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뭐더라 인디아나 존스 그 사람처럼 여기저기 휘잡고 다니는 걸 좋아했다는구만. 그런 장생 귀에 고족도라는 그 전설 속에서나 있을 것 같은 섬 얘기가 들어갔으니 장생이 듣기에 거긴 신선들이 사는 곳인 만큼 경관도 아름다운 데다 특히 내동화란 꽃이 그리 아름답다고 하더라.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 고족도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더라는 게지. 그리고 바로 장생은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술이랑 음식을 준비해서 혼자 족배를 타고서 그곳으로 갔다는구먼. 모르긴 몰라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확실한 게야. 그 넓은 바다를 무슨 애들 소풍 가는 것 마냥 도시락에 술까지 싸들고 말이지. 그것도 족배를 타고 동해를. 이쯤 되면 인디아나 존스가 형님 하고 붙을만 할 게야. 어쨌든 그 정신 나간 장생은 그렇게 고작도를 가기 위해 모험을 시작했고 그렇게 바다에 떠서 가던 중 어디선가 꽃향기가 풍겨오는 거 아니겠어. 바다 한가운데서 꽃향기라니. 장생도 바보는 아니었는지라 그 꽃향기가 고작도의 내동화인 게로구나 하고는 그 꽃향기를 따라 노를 저 고작도로 보이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마침 그때 그 꽃들이 만발한 시기라 그 향이 장생이 있는 면리박 그 바다까지 풍겨왔던 게지. 그 섬에는 굵기가 아주 굵은 10여 아름이나 되는 나무들이 여기저기 우거져 있는 데다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경관과 그리고 꽃들과 난생 처음 맡는 향기에 장생은 여기가 틀림없는 고작도로구나 하고 확신을 했고 말이지. 그래서 가지고 간 술을 따라 마시며 조금씩 취해갈 때쯤 문득 그 이쁜 꽃들이 있는 꽃판 사이로 그 꽃들보다 더 이쁜 여인이 눈이 부실 정도로 예쁜 다홍 치마를 벌럭이며 걸어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장생 앞으로 오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생 보고 한잔 하자는 게야. 오늘 느낌 좋더라니. 이렇게 자신처럼 풍요를 즐기는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서 말이야. 그때 자신 앞에서 그러는 여인 행동은 암만 또라이 기질 충분한 장생이 볼 때도 그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게지.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댁은 누구쇼? 하고 물으니 전 산동 지역 교주의 기생입니다 하는 게야. 조금 전
해공자를 따라서 왔다면서 말이지. 같이 온 해공자는 좋은 경치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중이고 자신은 다리가 아파서 잠시 그곳에서 쉬고 있었는데 장생이 마시는 술래음에 이끌려 왔다고 하더라는 게지.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장생은 그 여인 말을 듣고는 바로 해져 가지고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겠냐는 말이지. 술 냄새가 아무리 진하고 좋다고 한들 그 꽃향기 가득한 곳에서 그 향기를 평범한 사람이 맡을 수 있겠냐는 게지.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데 여자의 말투는 우아하고 달콤해서 사람 심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는데 말이지. 그런 그녀에게 장생은 어느 순간 홀딱 넘어가서 혼백마저 있는지 없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된 상황까지 간 게야. 그리고 그렇게 그 여인 품속에서 넋을 잃고 있는데 그녀가 슬그머니 몸을 빼서는 일어나더라는 게지. 해공자가 왔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장생이 서둘러 옷을 입고 돌아보니 이미 그 여인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고 그 여인이 나온 꽃밭에서 몸통 굵기가 장생보다 적어도 5배는 굵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슬금슬금 기어나오더라는 게야. 장생은 그런 커다란 구렁이를 보자마자 혼비백산해서는 바로 자신 등 뒤 거목 사이로 몸을 숨겼는데 그 정도 되는 뱀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바로 나무랑 장생을 같이 칭칭 휘감아서는 장생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구만. 죽이지는 않고 말이지. 그러고는 그 구렁이가 자신의 갈라진 혓바닥으로 장생의 코를 찔렀는데 그 혀에 찔린 코에서는 피가 그냥 주르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 그리고 그 피가 고이자 그 구렁이는 대가리를 굽혀서는 그 피를 마시더라는 게야. 장생은 그걸 보고 기겁을 해서는 야 이거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고 난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때 문득 허리춤에 찬 작은 주머니에 여우 사냥할 때 쓰는 독약이 있다는 게 생각난 게지. 장생은 겨우 움직이는 손가락 2개를 꼼지락꼼지락 거려서 주머니를 간신히 끄집어낸 뒤 그 안에 있는 독약을 자신의 피가 고이는 곳에 살살살 뿌려서 떨어뜨렸지. 그러는 그 잠깐 사이 장생의 피가 고이자 이놈의 구렁이는 다시 대가리를 숙여서는 그 피를 낼름낼름 핥아먹었고 말이지. 그리고 그 독약이 어찌나 독했는지 그렇게 피를 핥아먹던 구렁이는 미처 그 피를 다 먹기도 전에 장생을 감은 몸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더니만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는 듯 주변 나무들을 꼬리로 쳐대며 쓰러졌는데 그때 그 꼬리에 맞은 나무들은 힘없이 두 동강이 났다고 하더군. 그 꼬리에 장생이 안 맞은 게 천운인 게지. 맞았어 봐. 기껏 독약 먹여 풀려났는데 맞았으면 장생은 억울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지방령이 됐을 게야. 어쨌든 장생은 그렇게 풀려난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절했다가 한나절 정도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다는데 그렇게 일어나면서 기립성 저혈압 때문인지 어지럽고 눈앞이 노래져서는 다시 기절했다고 하더군.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커다란 구렁이가 죽어서 누워 있었고 말이지. 장생은 사람들이 자신 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구렁이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탄 작은 배에 다 실을 수 없으니까 머리만을 잘라서 배에 실었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배가 육지에 다다를 때쯤 갑자기 그 구렁이 머리가 녹듯이 썩어서 사라지더라는 게야.
그리고 장생은 그 뒤로 달포가 넘도록 중병에 시달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누워있는 신세가 됐고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는 장생은 그 섬에서 만난 여인, 교주의 기생이라던 그 여인도 혹시나 뱀이 아니었나, 뱀의 화신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과 의심을 하면서도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매일 그 여인을 잊지 못했다고 하더구먼. 요제지 해공자 편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미호처럼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요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생각엔 사람보다는 구미호가 여러 면에서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왜 굳이 구미호는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이번엔 제보괴담은 아니고요. 여러분 요제지라고 아세요? 천년유혼이라든지 화피의 원작으로도 유명한데요. 제가 요즘 이 요제지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게 읽으면 읽을수록 재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요걸 조금 각색해서 떨어드릴까 합니다. 그럼 요제지 장룡 할아버지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듣고 또 그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명나라 말기 호랑이가 담배 피우다 금연 성공했을 때쯤 그때 얘기인데, 그때 그 시절 금릉이라는 마을에 재능은 많지만 집이 몹시도 가난해서 빈 거렁뱅이처럼 사는 고생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구만. 고생은 그림도 제법 잘 그렸다는데 그게 고생이라는 사람의 밥벌이였던 게지. 그렇게 푼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던 터라 25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었다는구만. 그때 당시 25이면 애가 5인데 말이지. 이름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입에 불칠하기도 힘들었던 게야. 고생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도 늘 노모 곁에서 뭘 해도 노모 생각이 먼저였던 그런 효자였다는구만. 그리고 고생이 사는 집 맞은편엔 빈집이 한 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지만 노파 한 사람과 젊은 여자 한 명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더라는 게야. 그리고 고생이 볼 때 남자가 없는 집 같아서 집 바로 앞에 이웃이 생겼어도 선뜻 그 집에 가지 못했다고 하더군. 그러던 어느 날 고생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우연히 어떤 아가씨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었지. 그 여자는 대략 17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말이지. 수려하고 아담한 자태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는구만. 고생이 노모를 모시고 사느라 그 작은 마을을 떠난 적도 없었겠지만 그냥 고생이 보기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다는 게지. 그런데 어머니 방에서 나온 그 여자는 그때 고생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수줍어한다거나 피하려는 기색도 없었다는구만. 당연 젊은 여자가 남자를 보면 얼굴 붉히고 아이고 나 몰라,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뛰어가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지. 그런데 그 여잔 그런 모습도 없고 아주 당차기 이를 데 없는 젊은 여자였던 게지. 그러나
그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만큼은 매우 단정했다고 하는구만. 그 모습을 본 고생은 단번에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께 누구냐고 물어봤고 말이지. 어머니 말은 그 여자 맞은편 집에 사는 아가씨인데 가희와 차를 빌리러 왔었다는 게야. 자신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는데 말은 안 했지만 지금은 그런 누추한 곳에 살지만 본디 가난한 집 자식 같지는 않더라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지. 그래서 어머니가 왜 아직까지 출가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녀 어머니가 늙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는 게야.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어찌나 참한지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게, 고생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서 노총각인 고생과 이어줄 마음이 급해져서는 다음날 그 집에 가서 그 여자 어머니를 만나보고 둘이 이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물어보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다음날 고생 어머니는 진짜로 그 건너편 집에 갔는데 알고 보니 그녀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구만. 그리고 집안 양식도 이틀을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한 살림에 그 젊은 딸이 삭바느질을 해서 먹고 사는 그렇게 가난한 집이었다는 게야. 고생 어머니는 빙빙 애둘러서 두 집 살림을 합치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여자의 어머니는 나쁘지 않은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돌아서 딸과 상의를 하는데, 그런데 그 딸은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 표정은 매우 불쾌한 기색을 하고 있었다는구먼. 그래서 고생 어머니는 할 없이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말이지. 돌아와서는 고생에게는 아무래도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 같다면서 그 여자 예쁘긴 복사꽃이나 백꽃과 같다만 서리빨처럼 차갑기만 하니 정말로 이상한 아이라는 말을 하면서 아깝고 아쉬운 마음에 단식을 했다는구만. 그렇게 지내던 중 하루는 고생이 서재 창가에 앉아 있는데 어떤 소년이 고생에게 와서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게야. 고생이 보기에 그 소년이 생긴 건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그 기색은 잠옷 경망스러웠다는구만. 그래서 고생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더니 그 소년은 그냥 이웃 마을에서 왔다는 말만 하더라는 게지. 그리고 그 후부터 그 소년은 2, 3일에 한 번 고생을 찾아와서는 계속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고, 그러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차츰 친숙해져서 서로 농담도 하고 놀려먹는 사이로 가까워졌다는구만. 그날도 그렇게 서로 친하게 붙어 앉아서 농을 주고받으며 노는데 이웃집 젊은 여자가 고생 어머니를 만나러 온 게지. 그 소녀는 그 여자 모습을 보고는 바로 고생과 놀던 걸 멈추고는 그 여자에게 눈길을 보내며 고생을 쳐다보지도 않은 상태로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묻더라는 게야. 고생은 그때까지 아직 감정이 좋지 않던 터라 그냥 옆집에 사는 여자라고만 대답을 했다는데, 그 소녀는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생긴 것은 밤하늘 별보다 예쁘고 재치는 목련보다 은은한데 표정은 범을 죽일 듯 사느라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알 수 없는 웃음을 지었다는구만. 고생은 그런 소년을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는 게야. 옆집에 쌀 좀 갖다 주라고 말이지. 밥을 지어 먹은 게 벌써 이틀이 지났다면서 그녀가
지극한 효녀라서 또 끌린다면서 말이지. 고생은 이전 무시당한 일을 말씀드렸어도 어머니는 그토록 가난하니 우리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얼른 서둘러서 쌀을 좀 갖다 주고 오라고 하셨다는구만. 고생도 효자인지라 어머니 말씀에 쌀을 한 말 치고는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니 뜻을 전하며 쌀을 주는데, 글쎄 이 젊은 아가씨는 그런 어머니 뜻을 들어도 고생이 그렇게 고생해서 쌀을 가져왔어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가벼운 인사 한번 하지 않는 게야. 그리고 그 뒤로도 그 아가씨는 고생집에 가끔 찾아와서 신세를 지곤 했었는데, 대신 고생집에 왔다가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면 매번 대신해서 옷이나 신발을 만들어 줬다는구먼.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보다 더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었는데, 그땐 마치 며느리라도 되는 양 집안일들을 보살폈다고 하고 말이지. 고생도 그런 그녀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전보다 더 감격해서는 맛난 음식이 생기거나 하면 반드시 아가씨 어머니께 갖다 드렸다고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아가씨와 마주쳤는데 그렇게 먹거리를 갖다 주고 아가씨 어머니한테 살갑게 잘하는데도 이 아가씨는 고맙다는 인사 한 번을 하지 않았다는구먼. 한 번은 어머니가 크게 아파서 상처에 종기가 나고 밤낮으로 통증에 시달렸었는데, 그때 아가씨가 수시로 찾아와서는 살펴도 보고 상처도 씻기고 약도 발라주며 보살폈다고 하더라고. 그게 하루에 서너 번도 넘게 말이지. 그런 그녀를 보며 고생 어머니는 감복을 해서는 어떻게 하면 널 며느리 삼을 수 있겠냐며 단식까지 하면서 슬프게 울었다는데, 그때 아가씨가 고생 어머니를 위로하며 고생이 지극한 효자이니 자신보다 몇백 배 낫겠다고 하는 거지. 실은 그때 고생 어머니가 아픈 곳이 아들이라고 해도 말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고생에게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터였거든. 그런 아가씨의 말을 들은 고생 어머니는 고생이 아무리 효자라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겠냐며 가슴 깊이 단식을 하면서 자신은 언제 병들어서 죽을지 모르지만서도 그런 건 하나 걱정 안 되는데 고생이 대를 잇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근심에 너무나도 슬프다며 아가씨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구만. 그렇게 어머니와 아가씨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을 때 마침 고생이 방으로 들어왔고 말이지.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오는 고생을 보면서 어머니는 울며 우린 이 낭자에게 정말 많은 빛을 줬으니 절대 잊지 말라고,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고 하는데, 효자 고생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그냥 말없이 그 아가씨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구먼. 그러자 그때까지 인사도 없고 말도 없던 그녀가 자신은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공경해주고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고생은 왜 자신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고맙다고 하냐고 하는 게야. 고생은 왠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이상하게 그녀가 더 좋아졌고 말이지. 그래서 이후로 고생은 그녀에게 좀 더 살갑게 주근거렸었는데 그녀는 그냥 여전히 변함없이 뻣뻣하고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던 차였는데 말이지. 그때 고생이 해죽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아가씨가 갑자기 뒤돌아서는 고생을 보고 고개를 돌려 쌩끗 웃더라는 거 아니겠어. 그때 고생은 어떻겠어? 그렇게나 흠모하던 여인이 자신을 보고 웃어주는데 말이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던 사람이 자신을 보며 쌩끗 웃는데, 고생은 그냥 넋이 나간 사람 마냥 그녀가 나갈 때 뒤따라 나가게 된 게지.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 수작을 걸었더니, 아니 글쎄 그녀도 거절하는 기색 없이 고생을 받아주더라는 게야. 그런데 일이 끝나자마자 아가씨가 고생에게 단호하게 말을 했다더군. 더 이상은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 2번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말이지. 고생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단호한 그녀의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뒤로 그녀에게 수작을 걸어도 정색을 하고는 고생을 쳐다보지도 않더라는 게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녀는 날마다 고생집에 왔고 말이지. 그러던 중 한 번은 그녀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고생에게 물어봤다는구만. 날마다 고생을 만나러 오는 그 소년이 누구냐면서 말이지. 그래서 고생이 그 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놈 행동이나 태도가 무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고생과 친밀한 벗으로 보여 내버려 두고 참았다면서, 또다시 못된 짓을 하려고 하면 살고 싶지 않은 걸로 간주해 죽여버리겠다면서 그런 살벌한 말을 그 소년에게 전하라는 게야. 그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고생은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 바로 그 소년에게 그대로 아가씨의 말을 전했고 말이지. 그러자 그 소년은 마치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알 수 없는 웃음을 짓고 그녀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고생은 그런 그 소녀를 보고 화가 치밀어 낯빛이 달라지니 그걸 본 소녀는 그제야 슬며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더군. 그리고 그 뒤 며칠 동안 그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생이 고즈넉히 앉아 있는데 그때 아가씨가 그런 고생 곁으로 와서는 하는 말이, 아직 고생과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으니 이게 운명 아니겠냐며 고생에게 먼저 잠자리를 정하더라는 게야. 고생은 그보다 기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바로 그녀를 품에 안았는데, 그때 벼랑간 쓱쓱 하면서 신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는 게야. 그 소리에 둘은 황망히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 소년이 문을 확 열고는 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 고생이 그런 녀석의 모습과 행동을 보고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며 극노를 했더니, 극노를 할 만하지. 그런 고생을 보고 그 녀석이 희죽희죽 웃으며 고생에게 한다는 말이 자신은 그 여자를 구경하러 왔다고 하는 게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아무 말 없이 재빠르게 윗도리를 벗어 젖혔는데, 그 안에 가죽 주머니가 하나 있었다더군. 그리고 그 가죽 주머니엔 한자 남짓한 날이 새파란 비수가 있었고 말이지. 그걸 본 녀석이 도망을 치자 그녀는 문 밖까지 쫓아가서는 바깥을 살폈는데, 뒤를 따라간 고생이 살펴보니 방금 전까지 마당에 있던 그 녀석이 보이질 않는 게야. 그런데 그때 그녀가 공중으로 그 비수를 내던졌는데, 그때 깨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무지개 같은 빛이 길게 뻗치더니만 잠시 후엔 뭔가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
고생이 소리나는 쪽으로 얼렁 등불을 비췄더니 거긴 머리와 몸통이 따로 떨어져 나간 한 마리 백여우가 있었다더구만. 그 모습을 보고는 고생이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있으니 그녀가 하는 말이 그게 좀 전 그 녀석이라는 게야. 고생과 친하기에 본래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제놈이 굳이 죽겠다고 덤벼들어 일이 그렇게 됐다는 말을 하더라는 게지. 그러고는 그 요물 때문에 마음이 잡쳤으니 내일 밤 다시 만나자며 쿨하게 자기 집으로 갔구 말이지. 고생은 자기 눈앞에서 펼쳐진 게 보고서도 믿을 수 없어. 뭔가 싶으면서도 생각이 깊어지면서 그녀가 백여우에 홀린 자신을 구했다고 생각했구 말이지. 그래서 더 그녀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튿날 저녁 그녀가 정말로 다시 찾아왔고 두 사람은 19금으로 흠뻑 사랑에 도취했구 말이지. 일을 마친 뒤 고생이 아가씨에게 그런 능력이 어디서 생겼느냐고 개물었는데 그건 고생이 알 바 아니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는구만. 게다가 반드시 비밀을 지키고 마냥 누설하면 좋을 게 없을 거라는 말까지 하고 말이지. 고생은 뭐 그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으니까 그러겠다고 하면서 이제 둘이 혼인을 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떠봤는데 여자 말이 이미 잠자리도 같이 했고 고생을 위해 고생해서 물 깃고 고생해서 밥 짓고 고생해서 청소까지 하는데 이미 고생의 아내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며 이걸로 우린 이미 부부인데 다시금 혼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게지. 그 말을 들은 고생은 자기 집이 가난해서 그녀가 피하려고 하나 보다 싶어서 다시 물었는데 그녀 말이 아이처럼 억지 부리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지. 자기가 오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만 고생을 만나겠다면서 말이지. 아닌 게 아니라 그 뒤로는 고생이 그녀의 손을 잡고 싶어 슬쩍 손을 내밀어도 피하고 사사로운 말을 걸려고 해도 피하고 그냥 무조건 고생이 보이면 피하는 게야. 하지만 그녀가 했던 말처럼 고생 집안 살림은 바느질부터 어머니 모시는 것까지 매일마다 와서는 다 하고 말이지. 그러다 며칠이 지난 뒤에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고 고생은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녀 모습이 그날 뒤로는 보이지 않는 게야. 불러도 대답이 없고 대문간을 봤더니 안쪽에서는 잠그는 빗장도 걸려있지 않고 말이지. 그래서 고생은 내 왔다 갑니다 하는 맘에 자기 몸에 지닌 폐옥을 그녀 집 창문 틈에 올려놓고 왔는데 며칠이 지났을 때 그녀가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게지. 그래서 그녀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고생은 바로 그녀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다고 하더군. 그러니 그녀가 고생에게 자신을 의심했냐며 고생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었노라며 고생에게 말을 했는데 실은 고생이 그녀가 밤마다 바람이 나서 다른 논팽이 만나느라 집을 비운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던 터였거든. 찔린 고생이 고개 숙이고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그녀가 그런 고생에게 말할 게 있다며 부탁할 게 있다며 둘이 조용히 얘기할 수 있는 곳으로 고생을 끌고 갔었지.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신이 임신한 지가 8달이 지나
조만간 아이를 낳을 것인데 자신 신분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까닭에 고생을 위해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기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야. 그러니 몰래 어머니께만 말씀드리고 유모를 찾으라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에겐 양자를 들였노라고 가장을 하고는 절대로 자신이 낳았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면서 말이지. 고생은 그렇겠노라고 하고는 어머니께 그 사정을 말했는데 어머니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된 것에 너무나도 기뻐서는 웃음을 지으면서 신기해했다는구만. 그 아가씨가 고생 집안이 싫어서 혼인을 안 하겠다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곧 고생의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하니까 말이야. 그리고 그 뒤 다시 달포가량이 지났을 때 일인데 며느리지만 며느리가 아닌, 그렇다고 또 며느리가 아니라고 하기엔 그것도 아닌 그녀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지. 어머니는 그녀 집으로 찾아가서는 그녀를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고 대문은 꼭 닫혀 있고 사방은 그냥 썰렁하기만 할 뿐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게지. 그래서 한참을 또 문을 두드렸더니 그제야 헝클어진 머리채로 그 하얗고 곱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한 그 여자가 집 밖으로 나오더라는 게야. 그리고 그녀는 정중히 문을 열어 고생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더니 고생 어머니가 들어간 뒤에도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다가 다시 대문 빗장을 걸어 잠갔고 말이지. 방에 들어가서 보니 그녀 침상 위엔 갓난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구만. 그 모습을 본 고생 어머니가 낳은 지는 얼마나 되었냐 하고 물으니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강보를 들춰보니 이마가 넓고 잘생긴 사내 아이였던 게지. 어머니는 기뻐하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말이 생각나서 혈혈단신인데 누구에게 의탁하려는 거냐며 그녀 맘을 돌리려고 말을 하자 그녀는 아이는 날이 어두워지고 밤에 데리고 가라는 말만 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 고생 어머니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간 뒤 밤에 아이를 데려와서는 고생에게 있었던 얘기를 하며 앞만 봐도 그녀가 범상치 않은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더니 고생은 그 길로 바로 다시 그녀에게 찾아갔고 말이지. 고생이 그녀 집에 들어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는 한 손에 가죽 주머니를 들고서는 집 앞마당에 서 있었는데 그렇게 서 있는 채로 다가오는 고생에게 얘기를 했다더라고. 고생이 자신 어머니에게 해준 은덕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고 말이지. 그래서 보온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게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었기에 한 번의 남녀관계는 돼도 두 번은 안 된다고 했던 거라고. 그런데 한 번만으로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돼서 다시 동침을 하게 된 거라고 말이지. 그리고 이젠 은혜도 갚았고 자신도 소원을 이뤘으니 더 이상 아무 미련이 없다는 말을 하더라는 게야. 그래서 고생이 그 말을 듣고 차분히 있다가 그 손에 든 주머니에 뭐가 들었냐며 말을 하니 그녀가 말하길 원수의 대가리입니다 하더라는 게지. 그러면서 주머니를 지켜들어 안을 들여다보게 했는데 과연 그 안에는 사람의 머리통 하나가
수염과 머리카락이 서로 뒤엉킨 채로 비범벅이 되어 들어있더라는 게지. 그걸 보고 고생이 깜짝 놀라서 뒤로 나자뻗치니 그녀가 그런 고생에게 얘기를 했다더군. 이전에 고생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도 비밀이 누설되고 일이 틀어질 염려 때문이었는데 이제 일을 다 마쳤으니 얘기를 해도 되겠다면서 말이지. 그녀는 본디 절강 사람이고 아버지는 벼슬을 지내고 있었는데 원수의 모함으로 돌아가셨고 재산마저 죄다 몰수를 당했다는 게야. 그래서 늙은 어머니를 얻고 도망쳐 나와서 이름을 감추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3년 동안 숨어서 살았노라고 말이지. 바로 복수를 하고 싶었지만 늙은 어머니가 계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엔 또 태아가 뱃속에 있어서 지체됐었고 말이지. 예전에 한밤중에 밖에 나갔던 것도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수의 차질이 없도록 원수의 집과 원수가 다니는 동선을 확실하게 알아두기 위해서였고 말이지. 그 말을 하고 그녀는 집을 나섰는데 대문을 지나다 다시 돌아서서 고생을 보며 당부를 했다고 하더군.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고생은 박복한 데다 수명도 짧아서 그 아이가 나중에 가문을 빛나게 할 거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고생을 뒤로하고 떠났고 고생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고 그녀 뒷모습을 향해 어디 가냐고 물으니 여자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고생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하더구만. 그리고 이튿날 고생은 어머니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말이지. 둘은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고는 믿을 수 없는 이 기이함에 단식할 따름이었고 말이지. 그리고 3년 후 과연 고생은 그녀 말처럼 생을 마감했는데 그 아들이 18인가 19인가 신사가 되어서는 할머니가 천수를 누릴 때까지 줄곧 봉양을 했다고 하더라고. 자신의 어머니가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거라 믿으면서 말이지. 요재지 협력편은 여기까지인데요. 무섭거나 오싹하거나 소름 돋는 얘기는 아니지만 참 기묘하단 말이죠. 뭐 소설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고생의 아내이면서 아내가 아닌, 그렇다고 아예 아내가 아니라고 보기엔 또 그것도 아닌 그녀의 복수와 보호는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났을 수도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